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글로벌 한국학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제목은 함부로 열거되고 호명된 사람들의 역사, 젠더와 퀴어의 교차로 읽는 한국 현대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와 퀴어가 어째서 겹쳐지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젠더 퀴어를 넘어서 다른 어떤 문제들, 이슈들과 젠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시간에 나눠서 이제 전달드릴 강의는 이 두 가지 이 1장, 2장의 내용이고요. 먼저 1장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부로 열거되고 호명된 사람들과 그로부터 생긴 저항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의 법령 중에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최초로 명시된 법이 어떤 법일까요? 예, 그 법은 바로 2001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30조에 보면은 그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2001년에 제정 시행돼서 지금까지 현행법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첫 번째로는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했는데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부가 그때 당시에 법무부 산하기구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법무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그렇게 둘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1999년부터.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싸우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잘 안 되려고 하자 이제 2001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 전해에 이제 연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명이 이렇게 나와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렇게 문제를 이때 그래서 이제 개혁 3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16명의 활동가들 중에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 관련 운동이 되게 고립되거나 이를테면 그게 당장은 지금 내 운동의 이슈와 맞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소수자 운동들은 이렇게 연대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동성애자 인권 연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 연대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그러니까 민가협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그 빨갱이 사냥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사상범에 대한 어떤 처우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가족들이 열심히 싸우셨던 이런 단체도 이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같이 단식을 하면서 같이 싸웠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회적 소수자와 기존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어떤 그런 이슈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싸워왔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실제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법령 중에 성적 취향을 포함해서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최초로 명시된 법령이 어디일까요? 그 성별 정체성은 이제 트랜스젠더 관련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젠더 관련한 어떤 차별금지 조항이 최초로 명시된 법령이 바로 지금은 폐지돼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입니다.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성적 지향과 더불어서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법제화됩니다.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 폐지돼서 지금은 또 교육감에서 물러난 조의원 교육감이 지금 재요구를 해서 이제 지금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무튼 이 법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 2024년 9월 27일의 어떤 관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의회에 폐지된 상태의 법이라는 거가 굉장히 저를 슬프게 만드는데 이걸 만들 때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을 점거했었거든요. 이때 서울시 의회를 점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성소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 한국 개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송년회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송년회를 했고 이렇게 이제 활동가들이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하고 이랬던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명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많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인권운동 단체도 포함되지만 여기 보시면 천주교 인권위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국여성민우회. 이 사람들이 당사자 단체는 아니잖아요. 성소수자 단체가 아닌데도 여기에 연명 이렇게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물론 여기에 이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정말 많은 단체들이 연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혐오 세력들이 보통은 이제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그 다음에 이제 임신 낙태 관련한 조항들을 문제 삼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걸 빼라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빼고 통과를 좀 쉽게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좀 후퇴하더라도 학생인권 조례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이 굉장히 도전받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2년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통과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런 법을 서울시의회가 이제 폐지를 시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그 2024년 9월 27일 현재로 국회에 지금 학생인권법 제정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제정이 지금 입안이 된 학생인권법은 슬프게도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은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만 일단 들어간 상태인데, 그래서 그걸 또 사실 빼려고 했다가 이제 운동단체가 열심히 이제 싸워서 그거는 일단 좀 지켜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현재의 상황인데,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조항을 하나 만들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운동단체가 열심히 붙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그나마 통과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도 실제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수자 단체랑 다른 단체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무지개 깃발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 깃발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동성애 독재구나. 시위단체들이 지금 다 지금 동성애자들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깃발이 맨 왼쪽이 참여연대고요, 맨 오른쪽이 참여연대고 그 다음이 한국성폭력상담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은 이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랑 원인 네트워크는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 단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동성애 단체는 아니잖아요. 성소수자 단체가 아니고.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무지개 깃발이 들고 나왔을까?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반대 세력에게 표적이 되는 이 의제를 철회하는 것이 운동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지개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낙인이 찍히기 쉬운 키워드를 버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연대나 이런 시위 현장 속에서 다시금 확약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자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한 역사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단식을 했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국개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사무국장 이종걸 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인권운동 어떤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런 시민사회 운동에서 게이라는 것이, 퀴어라는 것이 가지는 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만들라. 이게 단순히 성소수자 차별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차별에 대한 기본법인데, 그 기본법을 만들라고 요청하는 자리에서 단식한 2명 중에 1명이 퀴어, 게이였다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개인권운동, 어떤 퀴어 운동,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어떤 위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슬프게도 이제 그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됐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실제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쓴 로지 브라이도티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장소에 있고 입장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 우리가 하나도 동일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존재한다는 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윤리라든지 우리의 운동의 윤리라든지 우리 활동의 윤리, 교양의 윤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들이 이런 시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바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역사적 소수자들은 대체 어떤 위치였는지 좀 과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학이거든요. 사학이어서 한국 현대사 전공자인데, 그래서 방금은 이제 한국 사회운동의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 이제 학술적인 어떤 관심사 내지는 전공으로 좀 뛰어들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라고 하면 보통 1945년 해방 이후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뭐 이승만 정권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계열 속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소수자 내지는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어떤 그때 당시에 사회적 낙인을 입었던 사람들을 꼽는다고 하면 그 냉전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냉전의 피해라는 게 뭐냐면 남북 분단의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북한의 간첩이라든지 그런 식의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규제하던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갑자기 이제 퀴어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갑자기 뛰니까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반국가 단체인 것 같은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을 실제로 일으키거나 공모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뭔가 국가를 반란시킬 것 같다고 점찍힌 단체에 가입한 죄를 묻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다기보다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걸 바로 범죄의 개연성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그 조문에 보시면은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에 들어가서 실제로 반국가 행위를 했거나 반란을 획책했거나 선동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옛날에 공안 사건들이 그렇게 조직 사건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반국가 단체의 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 법은 뭘 할 것 같은 자를 처벌한다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이 뭘 할 것 같은 자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도구금이라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 보도구금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판사가 너는 이제 징역을 살아야 돼. 몇 년 딱딱 때리고 나면 징역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도구금은 그런 징역형과 별개의 처벌이에요.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적인 어떤 행위가 있을 때 한 번 징역행을 때리면 그 다음에 그걸 또 형을 부과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구금이라는 거는 징역형과 별도로 부과하는 처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보도구금의 특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형벌 이외의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징역형 이외의 어떤 조치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도구금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보도구금 조항이 바로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수많은 학살을 일으킨 보도혁명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였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좌익이 있으니까 이 정부 수립 이후에 좌익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계도책을 여겨서 뭔가 이렇게 보도라는 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보호하고 계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법이고, 너네들이 전향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식의 어떤 것이었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이 사람들이 학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넣어서 이렇게 뭔가 구금하고 결과적으로는 보호하지 않고 학살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냉전의 핵심이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연맹, 보도구금이란 말은 보호하고 계도한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미가 원래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대체 뭐냐? 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도구금이라고 하는 뭘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잡아놓는 이런 어떤 법행정적인 어떤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완처분이라고 그래요. 보완처분. 예. 이 보완처분, 그러니까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구금했던 그런 조치들도 보완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처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형벌 이외의 형사질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개연성만으로 사람을 제재하고 구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완처분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상 보도구금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예, 보도구금이라고 하면 보통 사상범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전에서 이제 북한 편을 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네, 그런데 보안처분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안처분에 관한 고찰이라고 1980년에 만들어진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 논문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례들입니다. 이제 한자를 읽기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이제 한글로 키워드리면 이런 것들이 다 보안처분이었어요.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이건 이제 6, 7번에 있는데 사회안전법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상범을 이렇게 규제하는 법이고요. 근데 의외의 법들이 있어요. 소년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마약법, 전염병 예방법, 모자보건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중에 뭔가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1번의 소년법부터 한번 먼저 보자고요. 국가보안법이랑 소년법이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년법은 뭐 소년범죄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은 사상범이고, 사상범과 소년범이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상관이 있냐면 소년법도 사실은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우려가 있는 소년을 잡아놓는 법이에요. 실제로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라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을. 이 개념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소년들을 잡아놓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위의 개연성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유의 개연성 처벌의 대상이 되는 우범소년을 어떻게 처분하냐면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소년원에 가둔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범죄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가둔다는 게 굉장히 황당하게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소년범죄 어떤 그런 어떤 학제 속에서 의외로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게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냐면 비행소년, 소년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비행소년, 소년 비행은 소년 범죄와 달라요. 소년 범죄는 법정형의 이제 법으로 정해진 범죄를 실제로 일으킨 사람을 범죄 소년, 뭐 소년 범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비행은 뭔가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비행이란 말이. 그래서 비행과 범죄가 좀 다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소년이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이렇게 우범소년이라는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합리화되는 것인데, 이 비행소년 내지는 우범소년의 개념은 일제 시기부터 있었습니다. 조선 소년령에 보면은 똑같죠. 우려가 있는 소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년법의 지금도 현행법으로 유지 중이거든요. 그 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범 소년들이 딱 가만히 보니까 반사회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상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반사회성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뭘 할 것 같은 사람을 잡아놓는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공통점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상범이랑 형사 미성년자가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우범소년이라든지 뭘 할 것 같은 소년의 개념을 이렇게 그 법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드라이한 이유는,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가 뭐냐면 형사적 책임이 없는 나이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촉법소년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형사 책임을 보통 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형사 책임이 상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만들어낸 게 이런 보완 처분이에요. 원래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무리 그래도 사상범과 미성년자가 어떻게 갔느냐라고 했을 때 연관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바로 1960년에 보면은 이제 좌익 수용자, 아까 사상범이라고 했던 분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들은 마치 부모의 온정을 모르고 이렇게 부모의 품 안에 빠져나가는 철없는 자식과 같아서
어머니의 품 안에 모르고 자라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잘 애정을 쏟고, 그러니까 너무 때리고 억압하기보다는 잘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피의자라든지 좌익 수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 수용자는 한마디로 고아고 대한민국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은유 구조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상범과 형사 미성년자를 어떤 공통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냐면 이 둘 다 미숙한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뭘 애가 잘 모른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보호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얘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쉽게 반사회성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가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통치를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약간 보호인 건데 그 보도혁명 학살에서 나왔던 그 보호하고 계도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했다는 게 그렇게 이제 좌익수들 이를테면 뭐 그렇게 사상범들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봤는데 이 그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소년범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감학원 문제입니다. 이게 성감학원이 감화원이라는 조직이거든요. 1930년대 말부터 이제 시기 때부터 생겼던 조직이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런 감화원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그 땅에 묻혀서 이게 묻혔다는 건 안매장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묻혀서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감학원을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조수에 떠밀려서 이제 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치아 210점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감학원 같은 그런 다른 어떤 감화원에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김낙중이라는 사람이 뭐 서울 그 아동 뭐 저기 무슨 위원회 이런 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감화원에 가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인상이 나빠서 여기 뽑혀온 사람도 있고 하는 짓이 미워서 여기 밀려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범죄를 당장 저지르지 않아도 저지를 것 같은 불량성이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싸잡아 여기에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셨던 분도 계시고 모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설이 태연하게 운영될 수 있었을까? 뭘 그냥 했다고 그냥 바로 집어넣고 감화원을 이렇게 넣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미숙한 국민이 반사회성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벌이 명목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지역에 살았다면 훨씬 더 일찍 가시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가두고 하는 것들을 보호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처벌이 아닌 애들이니까 애들 같은 존재니까 이들을 뭔가 보호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기 위해서 가둔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기관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학살이라든지 안매장이라든지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까 사상범과 미성년 어떤 소년들 사이에 그런 일어났던 어떤 그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어떤 그런 뭐 살해의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바로 진실화의 1기와 2기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진실화의 1기의 핵심적인 조사 대상은 아까 얘기했던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었어요. 사상범 학살 사건. 그리고 진실화의 2기의 연결고리. 2기는 그 복지시설이라든지 감화원 시설에서 일어났던 안매장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젠더도 끼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제 사상범과 형사 미성년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우범 소년과의 연결고리는 좀 파악이 됐는데 젠더는 또 왜 들어가냐? 예,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아와 좌익 수용자, 어머니와 대한민국 이 은유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주목되는 게 어머니란 말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젠더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젠더가 드러나게 됐던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보안처분의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잖아요. 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여기 보시면 조문에 윤락행위에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부터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려란 말이 나와요. 할 것 같은 사람. 이걸 표현을 여기 보시면 요보 여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요보 여자가 성매매 할 것 같은 여성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지도소라는 곳에 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지도소에 이렇게 감금되는 사람들이 이런 요보 여성들이었는데, 요보 여자가 이제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도 포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보호지도소에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여성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성매매 직결지였거든요. 옛날에 그 서울역 앞이 성매매 직결지였는데, 그 성매매 직결지 앞에 그냥 돌아다녔던 가정주부가 너는 이제 요보 여자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립 부녀보호지도소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규제하는 법이 바로 보안처분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아까 젠더와 연결된 여성에게도 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지도소라는 곳이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행되다가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들이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시설 수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설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설화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시설이 있는 게 마땅할 것 같은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방식이 바로 시설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보 여자라든지 이를테면 뭐 우범 소년이라든지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뭘 할 것 같은 사람, 할 것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지식이 바로 이렇게 시설 안에 있는 게 마땅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젠더와 연관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고, 젠더와 연관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안처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75년도에 만들어지는 법인데, 1975년도에 이제 사회안전법이라는 게 국가보안법에 더해서 또 만들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취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서준식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1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1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1유학생이 왜 이렇게 그 공안무리의 표적이 됐냐면, 일본은 공산당이 합법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조총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커넥션이 훨씬 한국보다는 끈끈할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뭐냐면 조직이잖아요. 예. 반국가 단체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조직을 증명하는 방법이 인적 연계와 그 재산상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제1유학생이 뭐 북한에게 돈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확실한 거고요. 북한에게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조총련에게 돈을 받았다고 해도 공안무리가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연결짓기가 너무 좋은 주체가 사실 제1유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안감호라는 조치를 당합니다. 사회안전법상의 이제 보안처분인데, 보안감호라는 게 보안처분의 이한 구금의 핵심이 뭐냐면 형기가 따로 없어요. 징역형은 뭐 너는 5년 살아라 이렇게 5년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안처분은 문제가 뭐냐면 형기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걸 부정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분도 거의 10몇 년간 갇혀 계셨어요. 보안감호라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이거해서 보호지도서 수용도 비슷해요. 여성들이 거기 한도 끝도 없이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성이 해소되지 않다고 느끼면. 그래서 그 손준식 선생이 이제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 이게 너무 문제다라고 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이게 이식되는데, 이 보안감호가 법제화된 사회안전법이 1975년도에 박정희 그 유신 체제에 만들어진다면 5년 뒤에 그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또 개정돼요.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이 또 뭐가 다르냐면, 이 사회안전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상범에 대한,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상 어떤 그런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그 규제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호법은 좀 달랐어요. 사회보호법은 사상범뿐만 아니라 전과자 범죄자를 규제하려고 했던 법이에요. 일반 형사범까지. 그래서 재범의 위험, 누범이라고 그러거든요. 누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사상범뿐만 아니라, 사상범이면 그냥 아주 특수한 국사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빨갱이인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따옴표 붙인.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이런 어떤 뭐 그 좌익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재범인 건데, 그냥 누범을 한 사람인 건데. 그런 어떤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보안 처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고요. 이 사회보호법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삼성교육대 같은 그런 것이고요. 그냥 가두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삼성교육대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청송보호감호소에 또 갇히게 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사회보호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이 보호감호였고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청송보호감호소였고 지금은 청송교도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감호는 아까 말씀드렸고 보호관찰은 이제 형이 끝나고도 경찰이 계속 감시하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치료감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향한 어떤 치료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호 조치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미성년자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처분이란 게 드라이하게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신질환자도 비슷해요. 이분도 이 사람들도 그 형사 책임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누굴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감호란 조치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교도소가 아니라 이제 병원에 넣으면서 정신병원에 넣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보안 처분에 의한 감호 조치는 형기가 따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년을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 감호 조치는 지금도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1년 6개월을 받고 11년간 갇혀 있었어요. 여기 추가로. 그러니까 물론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을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가 저지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건 맞는데 11년간 가두는 게 마땅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기가 계속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예방적 조치나 어떤 다른 조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두는 게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상범에게 부여되었던 어떤 그런 감호 그 다음에 어떤 시설 내 감금 이 사상범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사람들에게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감호라고 하는 사회법상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일어났던 보호감호의 조치 중에 시설 내 제압 기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재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새우꺾기라는 기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팔과 다리를 뒤로 해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손발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밥을 그러면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어떤 처벌인 건데 자, 지금은 청송보호감호소가 청송교도소로 바뀌었다고 했고, 그래서 보호감호가 법제가 보호감호라는 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없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2005년에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이 2021년 사진이잖아요? 무슨 일일까? 예. 한마디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긴 대체 어디일까요? 2021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게 바로 외국인 보호소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형기가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금되는 날짜가 따로 없어서 이 사람이 그래서 4년간 갇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해도 마땅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방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사상범에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불법 체류자 외국인에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젠더 퀴어를 얘기했는데 퀴어는 뭐냐? 예, 퀴어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보안 처분이라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그것들이 이제 보안 처분이라는 법제를 의미하는데 이 보안 처분의 원리를 쭉 올라가다 보면 나치 독일이 있어요. 나치 독일에도 보안 처분이 일어났는데 이 나치 독일에서 있었던 보안 처분 중에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거세 조치가 포함됩니다. 성적 이상자로. 여기 보시면 책 이름이 사회안전법이잖아요. 사회안전법을 합리화하면서 사회안전법이 보안처분이다. 보안처분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그 예시로 든 게 지금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완처분이라는 법제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동성애자가 있는 거죠. 퀴어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보완처분에서 얘기하는 그 보의 보자가 뭐냐면, 이 민낯이 뭐냐면은 그렇게 취급돼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한 천편일률적인 처벌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보완처분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대상자와 그들에 향한 조치가 뭐였냐면, 소년법은 감화원, 아까 얘기했던 성감학원 이런 데서 가둬서 뭐 죽인다든지 소년원에 가둔다든지, 그다음에 사상범의 경우에는 보도국은 보도연맹 학살, 그다음에 보안감호, 뭐 국가보안법상 이런 문제들이 있고, 성적 이상자들은 거세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안 했지만 모자보건법도 보완처분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아닌 그러니까 징역을 때리고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땅땅땅 쳐가지고 형을 매기는 게 아닌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보완처분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예전에 그러니까 1973년도에 만들어진 그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핵심이 뭐냐면, 한국은 원래 낙태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한정적으로 합법을 만들어 준 건데, 이 한정적인 합법의 어떤 그런 조항에 더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강제 낙태 조항이 있었어요. 강제 불임수술 조항. 그게 뭐냐면 장애아를 낳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조치니까 보완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종 수술, 거세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보 여성들도 보호 지도소에 수용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사상범에게 가해진 처벌은 결코 사상범에게만 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국가보안법을 처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에게 가해진 통치 기술은 결코 그 하나에게만 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완처분이라는 법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386들, 민주화 투쟁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상범에 관련한 억압에 대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훌륭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386들 중에서는 그런 사상범에 관련한 이슈만 자기 이슈고 나머지는 내 이슈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인권 이슈는 잘 모르겠고 옛날에 사상범 이슈는 자기 이슈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상범에 대한 어떤 보완 처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갔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법적인 연결성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권운동자 친구사 이종걸 사무국장이었다면, 왼쪽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미리우님이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한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단식하셨었고, 이때 당시 정말 깡마른 얼굴로 이렇게 나오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게 정말 그 한국의 인권운동 단체 거의 1세대 단체거든요. 19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인권운동 사랑방을 만들어서 초대 대표에 취임한 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중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사회안전법상 피해를 받았던 분인 거죠. 이분의 존재가 뭘 의미하냐면, 사상범만 자기 이슈라고 생각했던 386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범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 이슈도 내가 겪었던 보안감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실 줄 알았던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다른 이슈로도 인권운동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인권운동의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걸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잠깐 어떤 보안 처분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첫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이제 마지막 챕터로 싸잡아 천엄 말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잡아 천엄이 합리화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뭘 할 것 같은 사람을 집어넣는 게 어떻게 대체 정당화되는 거냐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합리화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요보 여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성매매 할 것 같은 사람 그걸 바로 요보호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이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보호. 사실 이 요보가 다른 본문에도 존재합니다. 요보 여자라는 말이 이제 법제화된 것이 이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인데 이 요보호란 말이 다른 법에도 있어요. 바로 1962년도에 만들어진 아동복리법에도 나와요. 요보 아동이란 말이 있어요. 요보 임산부. 여기서의 요보 아동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돼라는 맥락으로 지금 요보 아동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보 여자라는 것과는 완전 딴판의 내용을 갖는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여기서 그래서 요보 아동의 그 범주도 굉장히 넓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다 요보 아동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법은 아동에게 복지를 최대한 널리 주면 좋으니까 요보 아동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더 넓은 범위의 사람에게 복지를 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깐깐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논리가 어떻게 흐르냐면 자, 복지는 보호이기도 하니까 더 넓은 범위의 사람을 보호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아가서 더 넓은 범위의 사람을 처벌하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보라는 개념이 복지의 개념에서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복지의 명분으로 사람을 처벌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잘 보호하고 잘 이렇게 국가가 잘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나오는 어떤 일관된 어떤 논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혼동되는 게 있는 거죠. 바로 복지법과 보안처분이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지를 더 넓은 사람에게 하는 것과 더 넓은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판이한 법적인 효과를 낳는 거죠. 법정적 효과를 낳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혼동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뭘 할 것 같은 사람을 다 집어넣는 것들이 합리화 됐다는 거예요. 예, 뭘 할 것 같은 사람을 복지를 주는 게 아니고 뭘 할 것 같은 사람을 다 잡아넣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래서 뭘 할 것 같은 개연성의 처벌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복지의 명분을 활용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명분도 있었어요. 바로 가정의 명분이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자익 수영자에 대한 고아로 비유하는 거, 어머니의 품 안 뭐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좌익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듯이 이렇게 가정의 명분이 있는데 이 가정의 명분은 사실 그래서 좌익 수영자라든지 사상범에게만 해당됐던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 전제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여성을 가리키는 부녀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있고 없어질 뻔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9월 27일, 그러니까 2024년 9월 27일 현재 그런 상황인데 여성가족부가 옛날엔 여성부였고 1999년,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성부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 여성에 대한 정책을 어디에서 했을까? 바로 법무부 부녀국.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부녀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옛날 명칭이 부녀였거든요. 이 부녀가 뭘 의미하냐? 가족 안에서 남성 호주의 부인이거나 딸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성이 단독적인 가족 구성원의 주체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남성 가부장, 남성 호주의 부대된 존재로서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녀란 말을 쓴 거예요. 여성과 부녀란 말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남성 호주 가부장의 중심으로 놓여서 그 가정 내에서 그 호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 그런 뜻이 부녀란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녀국에는 이런 그 부녀국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전신을 뜻하는 어떤 그런 부처였는데 그 여기 보면은 과가 있어요. 지도과와 보호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호과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1948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이 시절의 부녀국 시설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야겠죠. 여성을 이렇게 남성 호주자 가부장의 부대된 존재로만 그리는 어떤 그런 인식을 사실 누군가는 지금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보호해야 될 가정 대상은 가정의 부녀와 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예, 미숙한 존재로서
남성 가부장보다 미숙한 존재로서 부녀, 아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이 이제 가정의 은유이고, 그리고 가정의 은유가 아까 얘기했던 소년범에도 드러납니다. 반사회성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소년, 보호해야 되는 가정. 이런 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소년을 단순히 형을 매기지 않고 보호 조치를 하는 것도 바로 가정 내에서, 야 애들 잘못했다고 뭐 교도소에 집어넣을 거야? 뭐 회초리를 드든지 뭐 때리든지 해가지고 바로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친권의 어떤 행사처럼 어떤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버릇이 있는 거죠. 보안 처분이라는 어떤 그런 법제 속에서. 그래서 그 가족법 읽기를 쓴 그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족을 단지 정의적, 이거는 그 우리끼리 다 정으로 하는 거야. 가족 내에서 그냥 정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정의고, 근데 정의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할 때 정의가 한자가 다른 건데, 가족은 그래서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게 이제 양현아 선생님의 핵심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가정폭력이 가시화되지 못했던, 한동안 가시화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건 가족 내의 일이야. 그들끼리 정에 관련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정폭력 내에서 일어나는, 그 가정폭력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가족 내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폭력이 방조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 가야 된다는 게 이 젠더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족 내 일이 정의로워야 해.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맥락이 부대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정을 뭔가 보호의 맥락으로 소환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뭐 서로 다 정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맥락들이 끼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정과 이렇게 가정에 내에서 이제 정의를 계속 상상하는 그러니까 가정 내,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를 정의로 생각하지 않고 가정 내 정의 문제로 계속 보는 것이 이 어떤 그런 정치의 보호의 정치의 핵심이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이 붕괴하면 사회 및 국가의 기초는 위기지경에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흔한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말이 여기가 있는 건데, 이 가사심판소라는 게 바로 가정법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가정법원.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텐데. 그리고 이 가정법원을 얘기하면서 했던 이 얘기가 여기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왼쪽에 그 1919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바로 미국에서 온 얘기예요. 이제 모든 사회사업가들은 사회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며 가족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이 사회와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쓴 사람이 바로 가정법원 판사였어요. 미국 가정법원 판사. 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가정이 매개되는 형태로 사회 보호를 상상하는 거예요. 가정 내 보호가 사회 보호랑 유사하다. 그래서 보호와 복지를 명분으로 한 몸의 분리와 구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모든 사회사업가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나중에 뒤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정법원이 미국 가정법원의 얘기예요. 미국 가정법원은 사회사업이 뭐냐면 사회복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원과 사회복지시설이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계도하자라는 것이 미국 그 가정법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운영의 특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가 끼게 되는 거예요. 가정법원과 복지가 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호와 복지를 명분으로 한 몸의 분리와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뭘 할 것 같은 사람을 집어넣는 어떤 보호의 논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지를 명분으로 했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무슨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화의 이기의 핵심적인 의제였었어요.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실 그렇습니다. 1980년대 만들어졌던 거. 그래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포함한 그 진실화의 이기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복지시설에서 뭐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했던 게 어떻게 정부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옛날 세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는 국가범죄로 인식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시설이 그냥 사적인 것에서 한 거니까 국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논리랑 똑같냐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제국이나 조선 총독부와 상관없이 민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군 위안부가 이송되고 집무되고 했을 때 거기에 다 일본 군, 일본 경찰이 다 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이 형제복지원도 형제복지시설이죠. 이것도 복지시설인 건데 복지시설에서 너무나 참혹한 어떤 그런 감금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아이들을 집어넣었던 게 그때 당시 구청, 경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금철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진실화해 2기의 조사관으로 들어가셨던 훌륭한 분이신데 이렇게 불황인 강제 수용, 그러니까 그 소년범 강제 수용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인종적 타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뭐냐면 뭐 흑인, 백인 이렇게 진짜 피부색에 대한 인종이 아니라 다른 인간 같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 그러니까 나보다 좀 낮은 인간, 하등한 인간, 2등 시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뭘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한 게 아니라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좀 더 반사회성이 노출되기 쉬워. 좀 더 뭔가 범죄를 일으키기 쉬워.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인종적 타자의 어떤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금천 선생님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와 복지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처벌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의 핵심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늦게 가시화됐는지에 대한 어떤 핵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은 법정형이기 때문에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교정 업무를 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은 조금 더 빨리 대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호와 복지한다는 호의적 명분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보호와 복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늦게 가시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젠더의 문제에서도 젠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가정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사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적인 폭력은 그냥 가부장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야 라는 방식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의제화를 막았듯이 이렇게 가정 내 보호라는 그 맥락을 원용해서 발생했던 사회적 폭력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가시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폭력들이 이런 보호를 명목으로 한 폭력들이 사실은 가정의 매개로 했던 그런 폭력들이 늦게 가시화가 됐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가정을 가정 내에서의 정을 위한 명목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폭력들에 대해서 절대로 낮게 보거나 사소한 걸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앞서의 맥락에서 보셨듯이 국가가 보호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보호인지. 예. 국가가 보호를 얘기할 때는 사회보호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청소년보호감호소를 떠올리셔야 되고 삼청교육대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게 진짜 보호가 맞는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걸 권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